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 1시간 10분 남짓 정도로 그냥 쉬지 않고 10분에서 1시간 좀 걸리면 한 1시간 15분 그 정도 분량으로 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원래는 중대재해사고가 나게 되면 일반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장,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는 현장 소장님들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궁리하던 끝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만 처벌해서는 안 되겠다. 그 위에 있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어서 2022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1년 10개월 남짓 시행이 되어 왔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중대재해사고가 이런 형사처벌의 강화만으로 줄어들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해당 기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 구조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발주기간이 애초에 적정 공사비도 안 주고 적정 계약기간도 보장을 안 해줬는데 공사 이행 제대로 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안전보건 비용을 써가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안전보건에 관련한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되면 시간도 상당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언감생심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죠. 그 근로자 문제들이 있죠. 사실은 지금 뭐냐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죠.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점. 출산율이 지금 얼마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보도가 돼 0.7명. 그게 뭡니까?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 한 분이 평생 동안 애를 낳는 그 평균 출생아 수잖아요. 자, 그러면 남자가 출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원래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또 그 태어난 애들이 다 생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출산율이 2.1이 돼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0.7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러프하게 계산하면 인구 4천만이 얼마로 주는지 아십니까? 1,400만 명 이하로 줍니다. 이거는 중세시대 흑사병보다 더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사람 자체가 없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원래는 한 2020년대 말에 나가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 그랬는데요. 초고령화 사회 기준이 뭔지 아세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나라는 사실 성장 동력을 조금 퇴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일본이 언제 초고령화 사회가 됐냐면 200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이후에 일본의 경제 성장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좋을 수가 없겠죠.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빠르면 내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초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대재해 사고가 난 현장을 가보게 되면 사망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사망하세요? 특징들이 있죠. 주로 많은 특징들이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소속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망하신 분들 보게 되면 한국인은 고령 근로자들이고 그 다음에요 젊은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라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죠? 고령 근로자들은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은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중대재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주체들이 노력을 해서 중대재해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겠죠. 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산안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줄여보겠다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현장인데요. 이게 언제 사고가 났냐면 2022년 1월 11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요.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처벌을 약하게 하겠네요. 글쎄 그럴까요? 검찰에서 그 기소를 한 제목을 보게 되면 건축법 위반과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뭐 이런 걸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형량이 높은 건축법 위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착공부터 그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한다고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정형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높습니까? 이게 훨씬 높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축법 위반보다도 형량이 작은데 뭐 그렇게 세게 처벌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었어요?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특징만 알고 계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놈이다라는 걸 알게 되시는데, 첫 번째 뭡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야 적용이 됩니다. 산안법하고 차이점이죠. 산안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잖아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그 조치 의무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조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하고 행정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만 안 나면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고가 난 경우에 그 원인 관계에서 그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기 위한 거니까. 자, 이런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에요? 타겟팅이 돼 있죠. 누굽니까? 경영 책임자. 기업으로 치면 대표이사, 공공발주기관으로 치면 발주기관장입니다. 이분들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서 건축법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광주 사건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은 누굴까요? 현장 소장님입니다. 대표이사는요? 아니에요. 대표이사 몰랐다 그러니까 뭐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던 그 기준으로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확대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중대재해처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기나 요건에 제한 없이 적용이 됩니다. 앞서 보셨던 건축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착공 후로부터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서 사고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 중대재해 사고가 온 거고, 그 사고에 따르는 원인을 파헤칠 경우에 그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산안법 위반 걸고, 그러면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지원해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대표이사에게 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나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그것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하고 연계성이 있기만 하면 처벌하기 위한 법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중대재해 사고는 이런 형사처벌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이 건물 다 밀고 새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이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 져야 되겠죠. 수천억의 손해를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또한 행정 제재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 시공사에 대해서 등록 말소 처분을 할지, 영업 정지 12개월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은
광주 그 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 판결 1심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국토부는 어떤 입장이죠? 당장 등록 말소해라라는 거죠. 건설업의 등록 말소가 되게 되면 건설업 시장에서는 퇴출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건산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죠? 좀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고와 관련해서는 등록 말소를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민사, 형사, 행정과 관련돼 있는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실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행정 제재일 겁니다. 영업정지라든지 등록 말소라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사고가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은 작업중지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작업중지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 작업중지는 최대한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해 요소를 없애고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해서 해제가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인 작업을 재개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조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경찰이 하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 다음에 중대 시민재해고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자기들이 담당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대산업재해, 우리 이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떠요? 경찰만 옵니까? 아니면은 지방노동청에 근로감독관 같이 옵니까?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지죠. 경찰은 뭘 본다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리고요,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이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양쪽에서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결과를 누구한테 보내요?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가 최종적으로 보고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또 발견이 되냐면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특히 뭐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밑에 나와 있는 부실시공, 부실감리 문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실시공, 부실감리, 부실제조 문제와 불법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형사처벌, 독립적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책임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대 재해사고, 산업재해가 하나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덮어놨던 부실시공, 부실감리, 불법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의 문제까지도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서 그에 따르는 부담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 사고가 가지고 오는 후폭풍이라는 것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방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해낸 내용입니다. 산안법 위반은 구체적인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뭐죠? 뭐 안전장구를 본구 지급을 한다든지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거죠. 그 주체는요, 의무의 주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죠?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그러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사고나 상해사고하고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이러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 지원해야 될 의무를 누구에게 지운 거죠? 경영 책임자에게, 대표이사에게 지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표이사가 사실은 이러한 법에서는 이걸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하고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 치면 엄청나게 세게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 징역 또는 1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징역형도 선고하고 벌금형도 부과하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 개만 해도 되는 거죠. 한 개만 해도 되지만 아주 좀 심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벌금형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서 벌금형도 부과하고 실형도 선고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5배까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지금 1년 한 10개월 정도 했다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줄었습니까? 줄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늘었습니까? 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사고의 그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고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다고 해서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은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사고는 날 사고는 나더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부분이 줄지는 않더라. 자, 이런 부분이죠. 그 얘기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초두에 말씀드렸던 형사처벌의 강화만으로는 재해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동향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형사처벌의 강화만으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기업 자체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갖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간섭하는 뭐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정책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한 것 같고 그 부분 맞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공공발주부터 시작을 해서 적정공사비나 적정계약기간에 보장을 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뭐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가시적인 어떤 그 실무선에서 가시적인 그 변화를 느낄 정도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위험장 8만 개소로 선별 집중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도입 시행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위험 유해 요인이라는 것은 해당 그 작업을 그 과정에서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사고 나는 거 보게 되면 주로 추락 사고가 대부분인데 많은데요.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이게 이 세 가지 3대 사고 유형을 벗어나질 않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사고가 주로 나는 영역들도 8대 위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확인 점검하고 개선을 하게 되면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 부분 제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반 감독과 특별 감독으로 구분해서 하게 되는데요. 일반 감독은 그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감독은 어떤 거죠?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감독 들어갑니다. 그 신문에도 보게 되면 특별감독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특별감독 받는 게 좋은 걸까요? 절대 좋은 거 아니겠죠. 특별감독 받게 되게 되면 산안법상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또 그것만 드러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실시공, 부실감리, 불법 하두급, 불공정 하두급 이런 부분들도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별감독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하고 연결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에 대한 필수 확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해라.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여러 가지 지침이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재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방치돼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전기공사 업계의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체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관련한 법안 올라가 있는 거 관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50인 미만 사업체, 그러니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 중대산업재해가 지금 2년간 그 원래 추가 유예가 돼서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2년을 더 유예를 시키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업체들 중에는 50인 미만 사업체로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시 근로자가 그런 경우가 대다수 차지하고, 물론 또 50인 이상 돼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뭐 그런 회사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는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겸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대표이사님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은 안 받겠죠. 그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만 대상이 되겠지만 겸직을 하고 계신 분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르는 사고에 대한 책임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얹어가지고 중처법 위반으로서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또 중처법 위반으로 해서 그 부분이 상상적 경합으로 해서 중처법 위반으로 세게 처벌받는 그런 결과에 있다라는 거죠. 대형 건설회사들은 그렇지 않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지 않기 때문에 산안법 위반으로 애초에 처벌을 안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장애물이 없었던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고가 나더라도 대표이사님이 산안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다만 중처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중처법 위반까지 얹어져서 세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행정제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처법 위반이라고 해서 별도의 행정제재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그 기준 하에서 행정제재는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제재와 관련해서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거나 부정당 제재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사망한 사건에서는 이런 영업정지나 부정당 제재 처분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중처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에 비춰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당장 1월 27일 내년 1월 27일이면 불과 지금 뭐 50일 남짓 50일 아니라 뭐 30일 남짓 남았나요? 3, 40일 남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갖춰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육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주어진 시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한 이행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전기공사협회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어떤 오늘 이제 강의를 들었던 포인트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회사의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절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만드십시오.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 만들어라는 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냐 하면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고는 위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위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확인 점검하고 그걸 개선하는 게 답니다. 사실은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현재 지금 사고가 난 현장에서 수사기관들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핵심적인 거 한 개죠. 위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점검 개선, 거기에 대한 관리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사실은 모든 그 사건에서 넘버원이고 모든 사건에서 다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책임으로부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된다. 뭐 지금 뭐 법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은
그거는 이제 뭐 정치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통과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확인 점검 개선할 거냐에 국한돼서라도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그 쟁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접 작업 지시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의해서 원청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 근로자가 재해를 겪었을 때 당했을 경우에 원청업체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고 사고가 날 경우에도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일단은 방패막이를 조금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그 차이인데요. 건설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자가 그 작업장을 실제로 그 사업이나 사업장을 실질적 지배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 지배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도급인을 건설공사 발주자, 이게 산안법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를 하지 않는 도급인을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보고요.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을 도급인이라고 그래서 그 도급인에게는 그 작업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안전 보건 조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도급인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산안법 위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한다라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사업을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영 책임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에 있느냐,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거냐 도급인의 지위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규범적으로 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합니다. 그 출발점은 동일한데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평가에서 차이는 최근에 있는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책임자와 관련해서 오너, 실질적인 오너, 회장님들이 경영 책임자로 책임을 지는 일이 있겠느냐. 회장님은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놓고 뒤에서 대표이사로부터 보고받고 지시를 하시는 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시관리 관계가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회장님도 대표이사가 아닌 오너도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검찰의 입장이고 아마도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게 되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을 중요시 여겨서 처벌의 기준을 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신축 정축공사의 발주자, 도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로 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공사는 해당 발주를 하는 그 업체가 점유 관리를 하고 있고 직접 작업 지시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건 단순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으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인천항만공사 사건이었습니다. 자, 인천항만공사 사건이 뭐였냐면 간문유지보수공사, 간문이라는 것은 특수시설이거든요. 간문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아닙니다. 산안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이제 저걸로 본 거죠.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한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 그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는 것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검찰에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도급인일까 건설공사 발주자일까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데, 보시게 되게 되면 이 간문 유지 보수 업무는 원청업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인천항만공사를 이야기합니다.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 본질적 사업이었고,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을 했고, 간문 8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해 왔고, 실질적으로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간문 유지 관리부라는 걸 통해서 한 3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작업 지시를 다 했고 시공 계획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비춰보게 되면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은 도급인으로 봐야 된다라고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공공발주기관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자, 그런데 2심에서는 바뀌었어요. 2심에서는 동일한 입장에서 보면서도 뭘 하나의 기준으로 봤냐면, 아니 그런데 인천항만공사가 건설업 등록 안 돼 있잖아. 건설업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건설업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 이거는 뭐 업종 등록도 안 돼 있는 자에게 무슨 뭐 도급인의 책임을 맡기냐. 이건 건설공사 발주자다. 끝. 그렇게 끝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적인 판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LH나 한전으로부터 하청 이제 그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라 치게 되면 LH나 한전이 건설공사 발주자가 되느냐 도급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과 관련해서 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우리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급인으로 책임을 진다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누가 하는 거다? 한전이나 LH가 하는 거다라고 선언이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누구한테 걸리냐면 LH나 한전한테 걸리는 거고, 우리는 뭐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위반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주자가 단순하게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이느냐 도급인으로 보이느냐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우리가 발주를 또 하청을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이런 기준으로 볼 텐데, 업종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뭐 이렇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사실은 도급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CSO 안전 담당 임원을 두게 되게 되면 CEO는 경영 책임자로서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겠느냐? 상당히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지금 검찰에서는 단 한 건도 CSO가 있다는 이유로 CEO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서 빼준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런 거 하니 CSO를 둬서 CSO가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CSO는 CEO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죠? 그건 CSO가 아니고 CEO죠. 각자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에 A, B가 각자 대표로 있는 경우에 B 대표에게 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권을 맡겼다. 그럼 B 대표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뭐 그런 부분으로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단순히 CSO라는 걸 뒀다는 이유로 CEO가 대표이사 즉 경영 책임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 크게는 4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1번과 4번이죠.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9가지 항목,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소위 중대재해 사고가 나고 업무상 과실치사도 인정이 되고 산안법 위반, 즉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책임도 인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게 되면 타고 올라오는 거죠. 타고 올라와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느냐라고 볼 때 이런 14개, 13개 항목에 대한 부분의 위반을 찾아내는데요. 자, 이 13개 항목이 다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당구장 표시해놓은 그 위주가 핵심인데요. 이 당구장 표시 중에서도 가장 어뜸은 1-3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 이행,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을 제일 먼저 짚습니다.
왜? 그래야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거든요. 이거부터 집어넣고 그다음 많이 이제 지적당하는 것이 뭐냐면 1-5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에 대해서 업무 수행의 그 충실성을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평가 기준도 없이 얘네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더라. 이 부분은 또 지적을 합니다. 자, 이 두 개가 거의 세트로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 협력업체 사고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도 지적이 돼야 되겠죠. 그게 뭐냐? 1-9입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점검. 이 부분에 대한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더라. 이 세 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부수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위반. 사실은 종사자 의견 정치의 방법은 어떤 제한이 없죠. 그런데 그런 어떤 통로, 언론은 개방을 해야 되는 거고 종사자 의견 중에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은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종사자 의견 정치 위반도 지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할 거에 대비한 매뉴얼 이걸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는 이것도 지적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더라. 이거 뭐죠? 이거는 사실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뭐냐? 안전보건 목표나 경영방침을 설정 안 해놨다라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1도 신경 쓰지 않더라. 우리는 관심 없어. 이런 거 우리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분도 비춰지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이 안 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당구장 표시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제대로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지금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내서를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라는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겁니다. 너무 이 그 매뉴얼이나 기준을 잘 만드는 게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죠?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을 좋은 내용이라고 막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심지어 뭐 저희가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돈 많은 대기업들이 제대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해보세요. 그래서 엄청 잘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불과 10인 정도 운영되는 업체에서 야 우리 좋은 거니까 우리도 그대로 끌어다 쓰자. 우리 걸로 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쓰자. 그렇게 했다가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게 되면 수사관들이 뭘부터 볼까요? 그 매뉴얼 기준부터 봅니다. 그거 보게 되면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하도록 했던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무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내용들이 잔뜩 담겨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까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판결이 난 11개 판결의 한 뒷부분으로 오게 되면요. 업체들이 웬만한 건 다 갖췄어요. 형식적으로는 갖췄어요. 그런데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갖춰졌긴 한데 제대로 실행을 안 하더라. 그리고 갖춰진 매뉴얼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처리 현황과 사례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겁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들이 몇 개일 거냐. 이건 누가 정하는 거죠? 중대산업재해니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검찰로 송치하는 겁니다. 그중에는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아니야라고 내사 종결을 하고 산안법 위반으로만 보낸 사건들도 있겠죠. 자, 그런 거를 보게 되면 8월 31일 기준으로 한 80건인데 지금까지는 한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기소 사건이 6월 14일 기준으로 18건인데요. 제가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25건에서 한 30건 가까이가
그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 선고가 11월 3일 기준으로 8건이었는데 현재까지 11건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한 내용들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1호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 사고가 났냐면 2022년 1월 29일 날 났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됐죠? 1월 27일 날 됐습니다. 그 이틀 뒤에 사고가 났는데요. 삼표라는 그 시멘트 만드는 데죠. 여기 이제 채석장에서 30만 톤의 토사가 붕괴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3명이 매몰을 해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현재 지금 중대재해 사고의 50%, 60%에 육박하는 사망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장은 어느 현장입니까? 건설 현장입니다. 그 건설 업체 시공사들이 사실은 사고가 거의 뭐 단골인데요. 이때 당시에 중대재해 그 처벌법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어떻게 했죠? 작업을 전부 다 중단해 버렸습니다. 뭐 하려고요? 1호 사건 피하려고. 이런 거죠. 1호 사건은 가혹하게 처벌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소문도 돌았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1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작업을 안 해뜨렸습니다.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아니라 이 시멘트 공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 쟁점은 뭐냐면 회장님 기소입니다. 이 회장님을 중대재해처벌 회장님은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럼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해서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야 될 건데 회장님에 대해서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배경에서 보게 되면 이 회장님이 어떤 회장님이냐? 30년간 채석 사업을 매 종사해 놓은 거의 채석 사업의 산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든 이제 대표이사 임직원들에 대해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내리셨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내부 문서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다 확인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거죠.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경영 그 책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의무를 권한을 행사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회장님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돼서 전국에 있는 회장님들이 뜨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바지 사장님들이 전문 경영인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줘버리는 거죠. 실제로. 야,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내한테 보고도 하지 마.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문제되면 네가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소 1호 사건인데요. 검찰에서 제일 먼저 기소한 사건입니다. 창원지검에서 기소를 했는데요. 이 사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그 책임의 그 소위 이야기하는 선고형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행위 책임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이고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서 조금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원 지역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 R&T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양 회사 다 세척제를 사용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됐어요. 이런 세척제를 작업해야 되는 그 작업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작업장 내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당연히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성산업이라는 것은 애초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조차 안 했습니다. 아예 미설치.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관련돼 있는 아까 보셨던 거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관심 없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어차피 사고는 복불복이다. 그래서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직원들이 10대 명이 이제 이 독성 감염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했던 거예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동일 원인으로 한 개 사업장에서 1년 내에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 나오게 되면 중대산업재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처벌이 가능했던 영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고 대응 R&T는 어떤 거냐? 국소 배기 장치는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불량이야.
그래서 제대로 가동이 안 돼. 뭐 사실은 설치가 돼 있는 거나 뭐 불량을 설치해 가지고 가동이 안 된 거나 어찌 보면 결과는 동일한 거지만 어찌 됐든 이건 설치는 해놨어. 그리고 얘네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나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시스템을 갖춰는 놨어. 그게 제대로 작동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노력은 한 흔적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세척제 제조 공급 업체가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나와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인이라는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얘네가 화학 물질 관리법 위반으로서 위반되어 있는 세척제를 양 회사에 공급을 했던 거예요. 얘도 나쁜 놈이죠. 그 세척제 제조 공급 업체도. 자, 그런데 양 회사 다 직원들이 직업성 질병으로 열댓 명이 나자빠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검찰이 들어가서 수사를 합니다. 결국에는 다 기소를 했어요. 세척제 제조 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그 다음에 두성산업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요. 대신에 대응 R&T의 경우에는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는 그대로 돼 있어 불량이긴 했지만 나아가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는 시스템을 나름 갖추려고 노력했던 점을 감안을 해서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돼 있었던 그 회사였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해서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건이에요. 여기에서 1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결과만 보시면 돼요.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에 대해서는요. 대표이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런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대응 R&T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 차이인 거예요. 산안법 위반으로 걸린 경우에는 집행유예 2년인 거고 중처법 위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인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 가벌성에 있어서 형벌량에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를 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세척제 제조 공급업체 사장에 대해서는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실형 2년으로 법정 구속해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행위 책임에 근거한 판결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세게 될 게 아니라 두성산업에 대해서 중처법 위반으로 실형이 한 3년 5년 나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맞게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로 처벌을 하고 제일 나빴던 제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쳤고 행위 책임이 강한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을 했던 업체의 대표를 법정 구속을 하고 실형을 선고했던 거예요. 이게 몇 번째 판결이었냐면 판결 순서대로 보게 되면 8호 판결입니다. 8호 판결. 자, 그 다음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청업체 근로자,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원청업체에 대해서 중처법 위반을 적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내지 사업장에 하청업체 근로자가 와서 일하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하청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최근에는. 안 하는, 왜냐? 한나라의 임금이 둘일 수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는 한 명이다. 그 한 명이 누구냐?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다. 라고 해서 원청업체에 대해서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는 게 현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판결 1호입니다. 온유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그 부분인데 이것도 건설 현장이죠. 요양병원 정축공사 현장에서 그 고정 앵글을 올리다가 떨어져 가지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 안전 난간대도 없었고 추락 방호망도 없었습니다. 처벌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이사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실형 선고가 안 났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한국제약이라는 그 회사에서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고요. 그거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안전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됐던 사건이었어요.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요. 보시면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서 징역 1년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건은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났는데 여기는 징역 1년으로 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해버렸고요. 2심 판결까지 이 사건은 났습니다. 지금 현재 2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징역 1년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는 실형 선고가 났을까요?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나옵니다. 뭐냐 하면 윗단에 있는데요. 이분이요. 대표이사께서요. 중대재해 산업재해 위반의 전과가 3건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르는 산안법 위반, 행위 의무 위반에 따르는 처벌로 벌금형을 2번 받았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사고가 났더랬어요. 사망사고인지 뭐 상해사고인지 났는데 그 산안법 위반으로도 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건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가 되고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점을 아주 나쁘게 봐서 실형 선고가 났다 이런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뭐죠? 대표이사한테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전과가 있으면 처벌에서 조금 가혹하게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판결 3호 시너지건설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만덕건설 4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건륜건설 5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국제경보산업 6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7호 제동종합건설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8호 뭐였습니까? 아까 두성산업, 그죠? 어떻게 됐어요? 대표이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 이제 그 이후에 났던 거는 실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판결 9호 정한철강이라는 회사입니다. 정한철강 회사 어떻게 됐냐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런데 벌금 7천만 원을 병과했습니다. 특이하죠. 이 판결 9호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7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됐는데요. 왜 부과가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동일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전과가 있었습니다. 한 건의 전과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벌금형을 병과를 했습니다. 7천만 원. 법인에 대해서 7천만 원 벌금을 했으니까 토탈 1억 4천만 원을 벌금을 부과한 택인데요.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 판결 10호 홍성건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11호 주식회사 제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11건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11건의 판결의 공통점은요. 한 명 사망 사건입니다. 한 명 사망 사건이고 그중에 10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났어요. 한 건만 실형이 됐는데 그 실형의 원인은요. 전과 3범이더라. 대표이사가. 그리고 또 한 건이 벌금형이 병과가 됐는데 그 역시 전과가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이런 거죠. 한 명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대체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고 있다?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 2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 거기에서 행위 태양이나 사고의 어떤 책임관계 이런 거를 좀 경중을 따져가지고 낮은 거는 징역 8개월까지 떨어지고 높은 거는 징역 1년 6개월까지 올라가고 집행유예 양도 징역 2년에서 3년 사이에서 선고가 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만약에 2명 이상 사망 사건이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집행유예 판결로 끝날까 하는 의문이 있죠. 이거는 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2명 이상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중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할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그건 뭐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시는 게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11건이 판결이 됐는데 중처법 위반으로 무죄 판결이 단 한 건도 나지 않았다. 이건 뭐죠? 사실은 법원은 이걸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그 대표이사 즉 경영 책임자의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에서 부인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에 있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것은 그 인과관계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전 단계에서 기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그죠? 조사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사 종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비록 기소 의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경찰 단계에서 뭐 경찰이나 뭐 특별사법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로 빼는 거 이 부분이 이 기소 전 단계에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효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위반 행위 유행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내용의 반복인 것 같아서요. 생략을 하고요. 법률적 쟁점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이슈. 결국 이 인과관계의 문제인데요. 이 인과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엄중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과연 인정이 되겠느냐 냉정하게 따지게 되면 논란이 될 만한 건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청업체의 책임은 당연히 원청업체가 실질적 경영 지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실질적 그 지배 관리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가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겪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청업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내용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사 종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했던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가 또 좋은 또좀 저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광주시 소재의 창고시설 건설 현장에서 현장 출입구 밖의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짐 출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덤프트럭의 그 공사 현장에서 짐 출입하거나 이럴 경우에 보시게 되면 신호수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신호수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저도 옆에서 보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 후진에서 나오는 덤프트럭에 신호수가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작업 현장에서 신호수가 사망했다라고 하게 되면 중대재해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과연 중대재해 사고인가요? 현장 출입구에 있는 도로 쪽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신호수가 차량에 깔려 사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중대재해 사고입니까? 교통사고지. 이 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와 중대재해 사고의 구분점이 뭘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교통사고는 뭐죠? 도로에서의 차량의 이동, 주행과 관련해 운행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죠. 그러면 중대재해 사고에서 차량과 관련한 덤프트럭과 사고는 뭐죠? 작업과 관련한 부분이어야죠. 그럼 덤프트럭의 작업의 내용은 뭐죠? 상하차죠. 덤프트럭 상하차를 목적으로 해서 뭐 거기 나오는 건설 자재를 운반하고 해서 상하차를 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걸 갖다 뿌리고 싣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이 사고가 이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 그러면 100% 중대재해 사고겠지만 이거는 상하차가 하고 관계없이 차량이 빠져나가서 도로로 진입하는 그 도로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덤프트럭의 고유 기능, 작업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적용에 대해서 적용 제외, 내사 종결한 겁니다. 논리적이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게 교통사고냐 중대재해 사고냐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사건입니다. 이것도 재미난 사건인데요. 제지 제조업체가 연료를 구매를 했습니다. 연료 공급업체로부터. 그런데 이 연료 공급업체는 자기들이 운반을 할 수 있는 운송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안 갖췄으니까 그 연료 공급을 화물 운송업체에게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네가 갖다 줘라 해서 운송업체의 기사님이 연료 공급업체에 가서 연료를 실어서 어디로 가요? 제지 제조업체에 가서 이제 갖다 주기 위해서 갔는데 제지 제조업체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하차 작업을 하던 중에 차량이 전도가 돼 가지고 이 기사님이 깔려서 사망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죠? 제지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지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제지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떡 뛸 노릇이네. 이게 왜 내 책임입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아니 우리가 화물 운송하는 회사도 아니고
화물 운송하는 기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차량 잡아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사망했는데 그거는 내 작업하고 제주 제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화물 운송 기사가 와서 운송을 하는 거 운반하는 거 관련돼 있는 부분이 과연 우리의 경영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의 대상이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지 제조업체를 빼준 거예요. 그럼 니네는 기소에서 제외. 자, 그다음 누구한테 찾아가요? 연료공급업체 대표이사한테 가서 중첩법을 걸라 그러니까 연료공급업체 대표이사는 더 팔딱 뛰겠죠.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제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사고 났다며.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를 삼든가 아니면 운반을 하는 운송업체에서 문제를 삼아야지. 왜 나는 그냥 운송계약에서 갖다 주라는 거 다인데 내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지냐. 내가 그 실질 지배 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신 말은 더 맞는 것 같다. 그거 빼준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화물 운송업체 대표사에 대해서 중첩법 위반을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기가 화물 운송 사업을 하니까 자기 소속 직원이 가서 차량에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이 화물 운송업체는 밑에 나와 있죠. 50인 미만 사업체였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유예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층 청소 작업을 하는데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을 했는데요. 상부 난간대와 난간대 사이로 떨어져 가지고 사망했습니다. 난간대와 난간대 사이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안전 난간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안전시설이 막는 시설이 없었던 거죠.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가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지원 의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볼 소지가 있죠. 그래서 산안법 위반, 중첩법 위반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보니까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 원인이 뭐냐, 심근 파열이었어요. 심근 파열? 그럼 뭐 추락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 심근경색, 심근 파열로 사망한 거네. 심근 파열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추락을 했잖아요. 난간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심근 파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열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금이 소견이 더 중요한 거. 부금이 소견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본건 제외자와 같은 심실 외벽이 파열된 경우에는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죽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추락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분은 사망하실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절이 되죠. 인과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내사종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중첩법 위반에 대한 적용을 내사 종결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대재해 관련 실무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부실 시공, 뭐 돌간 작업, 하도급 관리, 뭐 공동계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라는 부분이고, 특히 10월 4일부터 납품 단가 연동제 적용되고 있죠. 이 부분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 간에 적용 제외 합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적용 제외 합의가 부당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하도급법상에 또 상생협력법상에 벌점 5.1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1점의 의미가 뭐냐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5.1점이 부과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해서 제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납품 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런 연동제 적용과 관련돼서 혹시 좀 관리를 해야 되거나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내용으로 뭐 대체로 마치고요. 또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이거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이 일이 끝나면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고 그 부분을 보호해 주겠다, 그 부분을 보상해 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